예, 안녕하세요. 2021년 북소리 축제를 맞아 저희 효영출판에서는 화제의 책 요절의 조용훈 교수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효영출판에서 이것저것 담당하고 있는 송영근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 책이 화제의 책이긴 한데 이 요절이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얘기할 책은 이 책이거든요. 이 요절은 2002년에 나온 책인데요. 젊은 시절 죽음의 유혹에 매료돼 생을 마감한 12명의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다룬 책입니다. 사실 이 2002년에 출간됐을 당시에는 예술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절판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책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지금 세계적인 스타인 방탄소년단 RM님께서 이제 9회 읽은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절했다 부활한 예술서 요절의 작가 조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진행에 앞서 그 독자분들께 사전에 요절 관련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질문, 요절이 재인쇄된다고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요절을 다시 인쇄하게 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RM 김남준 씨가 식사 중에 이 책을 옆에 둔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남준 씨가 어떤 이유로 요절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 책을 옆에 두고 식사하게 된 연유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남준 씨가 제 책을 옆에 두고 식사를 한 장면이 BTS 팬들에 의해서 캡처가 됐고요. 수소문 끝에 그 책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절판됐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팬들이 출판사에 연락해서 재인쇄를 의뢰했고 지금 인쇄되는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건 뭐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나 하는 생각으로 좀 멍했는데요. 20년 전 출간됐고 10년 전에 절판된 책이 부활했다는 거. 요절이란 이름은 단명인데 그것이 재인쇄되고 부활하다니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독자적인 예술적 세계를 구축하고 아쉽게 단명한 화가들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은 세계적인 그룹으로 거듭난 BTS의 이제 멤버가 읽어서 좀 더욱 특별한 책인데요. 혹시 RM님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김남준 씨가 제 책을 읽어서 이 책이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김남준 씨가 왜 이 책을 읽었나 뭐 이런 저런 배경을 좀 수소문하다가 남준 씨가 그림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요절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출간한 탄미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저도 어떻게 구해서 남준 씨에게 그 책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책을 보내면서 면지에 썼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남준 씨의 뭐 감사의 표시라고 할까요? 그걸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절의 소생은 분명 아이러니컬합니다. 창조적 에너지를 섬광처럼 발산하고 정신의 절경을 꿈꾸었던 사람들, 그들이 갑자기 저를 방문해서 포옹합니다. 울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비정한 감각 혹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 슬픔이며 동시에 기쁨인 사람들.
그분들이 김남준 씨의 도움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의 감사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네, RMC가 이 글을 보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절한 한국 화가들의 책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시를 전공했고요. 그래서 독특한 그런데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들을 학문적인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취향으로 연구해 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문학 이상으로 그림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림 애호가인 부친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미술에 심취했고요. 소장하게도 됐죠. 그러면서 전공한 시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그림을 탐구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시와 그림의 황홀경, 뭐 탄미의 시대, 그림의 숲에서 동서양을 읽다 이런 서적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왜 우리는 불꽃 같은 삶을 살고 요절한 고흐나 고갱, 뭐 에곤 실레 같은 화가 등에 대해서는 열광하면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짧은 생애를 마감한 이 땅의 예술가들에게는 왜 무심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어떤 호기심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뭐 책을 쓰게 됐는데 작가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요. 기준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12명을 선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또 그들에 관해서 탐구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일일이 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기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만 20년 전, 그 훨씬 이전에는 자료를 찾으려면 발품을 많이 해야 됐고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 뭐 중앙 도서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읽고 분류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시간 동안 공들여 작업하다가 요절을 쓰다가 내가 요절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이 책에서는 뭐 이제 교수님께서 정말 요절할 정도로 책에 많은 애정을 들이시고 이제 12명의 화가들을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재하시면서 이제 담았는데, 그렇다면 이 책에 등장하는 화가들 가운데 가장 마음이 가는 화가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질문에 답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뭐 갈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창의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투쟁하고 뭐 그런 내면적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음이 가는 작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치열한 삶을 어떻게 기술했는가, 이들을 선정하고 어떻게 기술했는가,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목차에도 있는데 치열한 삶을 산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유형이 또는 주제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운명, 사랑을 만나다, 여성의 이름으로, 현실이 주인이다, 시가 그림을 완성했다, 한국화란 무엇인가 등으로 분류해서 화가들을 탐구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운명처럼 찾아온 사랑이 그림을 낳는데 뭐 기여하거나, 혹은 선지적 혹은 개척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거나, 혹은 현실과 치열한 긴장이 작품 주제를 결정하거나, 뭐 그런 유형과 양상으로 화가를 선별하고 이제 기술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더 많은 화가들이 있었는데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쉽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번 계기로 제 책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손상기 그림을 보고 좀 울컥해서
손상계에 관한 내용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출판사에서 이번 요절 북토크 관련돼서 독자 관련된 질문을 취합하면서 저희 출판사 직원들을 포함해서 저도 이 질문이 가장 좀 궁금했어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 뛰어난 예술성과 요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수한 화가들, 모네, 뭐 피카소, 마티스뿐만 아니라 많은 위대한 화가들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것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붓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 관계는 없고요. 뭐 화가 저마다 개성과 삶의 양식이 달라서 뭐 요절한 화가 중에 뛰어난 화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은 화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매우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천재적인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지병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 과잉으로 뭐 처절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 예컨대 에곤 실레는 스페인 독감으로 27세에 사망했거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단명하거나 장수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요절했다고 훌륭한 작품을 낳는다,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절한 화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들의 범상치 않는 삶에 대한 동경 혹은 찬미가 아쉬움으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특히 어떤 독자분께서 이 최욱경 화백님의 그림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직접 저희한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이제 요청이 왔는데요. 최욱경 화백의 작품이 사실은 색채가 굉장히 강렬한데 이 그 시대에는 그 작품이 어떻게 평가가 되었을까요? 네, 그 최욱경은 나혜석 화가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분의 생애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장대한 화면을 강렬한 색채로 활달하게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화가인데요. 미국 유학 중에 팝아트, 추상표현주의, 그리고 뭐 초현실주의에 크게 감명을 받고 그걸 자기 화풍으로 전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대담한 그녀의 추상표현주의에 매료됐고요. 찬사를 보냈죠. 그녀는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었고 매우 활달했고 그리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그 카리스마적 개성과 지적인 깊이에 매료됐고요. 폭발하는 에너지에 환호했었죠. 특히 서양 표현주의를 한국적 색채와 형태로 연기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고 그런 창의적 해석에 박수를 많이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외국 생활을 꽤 오래 해서 한국에 정착할 때 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어떤 이질감 같은 걸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생활에서 빚어진 갈등과 고뇌가 상당히 깊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환호하다가 외국 추상 표현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혹평까지 해서 상당 기간 침묵하고 좀 정신적으로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장대한 스케일의 한국의 자연을 정말 활달하게 담아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조형적인 기하학적 조형까지 더해서 굉장히 서정적 깊이와 회화의 깊음을 줘서 재기에 성공했구나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찾아와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슬프다고 했던 그녀는 아쉽게도 이제 짧은 생애를 마감했는데요. 작년 2020년에 뽕피드 센터에서 그녀의 그림이 전시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울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도 이제 작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수원에 살고 계신 독자분이 저희한테 이제 물어본 거였는데, 수원에 가면은 나해석 거리가 있는데 이 수원 시민들이 나해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해석 이 화가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일까, 조금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여쭤보시네요. 네. 네, 제가 요절을 쓸 때만 해도 나혜석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그 최초의 여성화가라고 조금씩 알려지긴 했는데, 근데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혜석 작품을 읽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도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 늘 붙는 수식어가 있죠. 최초의 여성화가.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을 뭐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외친 선각자, 뭐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최근에는 TV 교양 프로나 뭐 이런 예능 프로에서까지 진취적인 여성의 대명사처럼 뭐 알려질 정도로 지금은 매우 친숙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원에, 고향 수원의 나혜석 거리가 조성될 정도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혹은 귀감이 되는 그런 인물로 위상을 찾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 여성 인권가로 성장하게 된 건 아니고요. 그 나참판이라고 불렸던 아버지가 그 큰 벼슬은 아니지만 아무튼 수원에서 대단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의 그 축첩제도 이걸 누리는 걸 보고 굉장히 저항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동경미술 여자미술학교에 진학했을 때 19세기 유럽과 미국을 흔들었던 여성 인권 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고 거기에 이제 자기도 동참하게 되는 뭐 그런 뭐랄까 인생의 전환기 그런 걸 유학 중에 겪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성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미국 유럽의 여성 인권 평등 사상에 심취돼서 한국 조선의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 100년 훨씬 전에 여성의 인권을 당당하게 외쳤다는 점에서 그녀의 어떤 선각자적 개성 뭐 이런 게 엿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가 그 결혼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행사 이런 것까지 신문에 보도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더욱 파격적이었던 거는 남편 김우영에게 요구했던 3가지 조건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처럼 나만을 사랑할 것, 두 번째는 평생 그림 그리게 해줄 것, 그 다음에 셋째가 시부모와 독립해서 가정을 이룰 것, 뭐 이런 요구 조건을 제시해서 김우영이 승낙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더 파격적인 것은 신혼여행을 자기가 사랑했던, 그러나 폐결을 핵으로 운명을 달리한 소월 최순구라는 시인의 묘를 방문하는 것으로 신혼여행 일정을 잡았다는 게 지금 봐도 정말 놀라운 파격인데, 아무튼 실로 그녀의 행동 자체가 동등한 인권으로서의 여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밖에도 뭐 화가로서의 삶이 굉장했죠. 조선 첫 여성 화가이기도 했고 첫 전시회에 굉장한 성공을 이루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매년 입선 특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뭐 흠모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하기도 어려웠던
세계 일주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파리에 가서 미술의 본고장 파리에서 새로운 그 경향의 미술을 마구마구 이제 호흡했던 거죠. 그때 이제 인생 중에 큰 계기가 전환점이 최린과의 이제 불륜이 그때 이제 김우영과 결혼 생활을 이제 종집을 찍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남편 김우영이 이혼을 요구했고 그러면서 이 보통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 이제 신문지상에 이혼 고백서까지 발표해서 이혼의 부당성, 그다음에 남성의 가부장적 사회를 질타하고 공격했죠. 그다음에 그 최린의 무책임성을 비난하면서 위자료 소송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녀가 지금도 들어도 굉장히 파격적인 건 이런 겁니다. 여성에게 정조를 주장하려면 남성도 정조를 지켜야 한다. 그 더 나아가서 정조는 취향이고 취미이고 육체의 정조에서 정신의 정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파격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아서 그때 조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돌발적이고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사회가 환호하다가 비난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미술 전람회에 잘 나가던 미술 전람회에 출품한 것이 입선이나 특선에 당선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했고 아들들을 만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침묵하고 떠돌다가 뭐 김일엽이라고 그 친구 여성 운동 뭐 했던 그 스님이 있는 수덕사를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마침내 청운 양로원과 그 보육사 보육원 농장 이런 데를 떠돌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행렬병자로 처리됐었죠. 그때 그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성입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책 한 권이 나올 것 같은 스토리가 정말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 나혜석에 대한 연구나 뭐 이런저런 뭐랄까 교양서적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능 프로에까지 나오니까 글쎄요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준비한 질문 아닌데 정말 이번 책 요절 관련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보면서도 독자들 가운데 이중석과 나혜석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만큼 이 나혜석 작가에 대한 좀 요즘 시대에 그 수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이게 조금 뼈 아픈 질문인데 이 요절이 2002년에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교수님과의 예전에 사석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영혼을 갈아서 만든 문장이라고 이제 요절에다가 그렇게 쓰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그 독자들의 반응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체가 잘 안 읽힌다,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20년 전 출간된 이 책을 이번에 다시 읽었는데요. 그런 평가가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됩니다. 더 말씀드리면 거친 표현도 많고요. 정서의 과잉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얼굴이 좀 붉어졌었는데요.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그 193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 에게 공부를 배웠고 학습을 공유했는데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제가 좋아했던 그러니까 교과서나 이런 데 실린 시인들 소설가들 작품이 대체로 뭐 이상 뭐 이런 분들처럼 10년대 20년대 출생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시를 뭐 습작하고 모방하고 소설을 모방하다 보니까 한자도 많이 발견됐던 것 같고요. 감성적인 단문의 그 어떤 끊어지는 듯한 단문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조금 이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을 담보로 이룬 행복한 파산, 범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능력은 이미 지상의 것을 경이롭게 넘어선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갖는 주술적 효과는 이후 그의 사랑을 결정하는데 뭐 작용했다라든지요. 아까 그 최욱경 같은 경우는 소리는 핏빛 형상을 얻었고 색은 포효하는 짐승의 소리로 공간을 장악한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평을 읽다 보니까 뭐 허장성세가 강하다, 형용사가 남발이 많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견됐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평이하게, 글쎄 좀 쉽고 가독성 있게 쓰지 못하고 상징과 비유를 섞어서 그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게 그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또 제가 놀라운 거는 왜 이제 이런 책을 읽었나, 이렇게 놀라운 책이 과거에 출간됐다는 사실에 뭐 경악했다. 그래서 제 문체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찬사를 보내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렸을 때는 현학적이다, 뭐 과잉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뭐 크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니 매우 좋아졌다, 뭐 이런 평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 쓰고 있는 손상규에 관한 글은 예전에 제 표현을 많이 버리고 그 지금식으로 하면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정감 어린 표현을 많이 썼으니 뭐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참 교수님께서 문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체 저는 요절 글을 읽으면서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그 코를 보여주는 독자들도 많으니까 분명히 또 교수님께서 다음 원고에서도 약간의 그런 포인트들은 살려서 독자분들과 만나면은 글을 통해 그러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저희 그 요절이 사실은 그러니까 BTS 덕분에 주목을 받아서 사셔서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12분의 한국 예술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혹시 요절 독자들에게 함께 읽을 만한 책, 추천할 만한 책들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참 답하기 어려운데요. 그 시중에 가면 교양 코너, 뭐 인문 교양 이런 코너에 수많은 미술 관련 교양 서적들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예를 들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이 질문에는 제가 쓴 미술 관련 책을 좀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취직 전에는 제가 전공한 거 외에는 주제를 잡을 수 없죠. 그러다가 지금 대학에 취직을 하고 나서 문학과 그림, 뭐 문학과 다양한 예술 장르를 뭐라 할까, 뭐 통섭하는 그런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책들, 미술 관련 책들을 썼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쓴 게 이제 시와 그림의 황홀경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왜 어떻게 쓰게 됐냐면 갑자기 불현듯, 저 책은 39살에 쓴 책이거든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가을이 30대 마지막 가을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 지금의 이 심정을 글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시와 그림의 황홀경이라는 제목으로 문학과 그림을 뭐 서로 융합하고 통섭한 책인데요. 그때 이제
20년도 훨씬 전이니까 저런 책이 나오질 않아서 언론에서 좀 과장하면 대서특필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저는 상당히 의아했죠. 왜냐하면 이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만 하고 상당히 글쎄 좀 무식했다고 할까요? 뭐 아무튼 그러다 그 책이 이제 호응을 얻으니까 누가 이제 서양의 미술관을 다녀와서 책을 좀 써달라. 뭐 출판사가 의뢰가 와서 40일 동안 유럽 미술관 박물관을 기행하고 많은 걸 느꼈죠.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서 본 경험을 통해서 한국 그림과 서양 그림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없지 않을까 해서 쓴 글이 이제 그림의 숲에서 동서양을 읽다, 뭐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림과 시 이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저의 그 느낌을 정말 그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탄미의 시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탄미의 시대라는 제목이 너무 거창해서 그 제목을 주저했는데 누가 옆에서 당신의 문체는 굉장히 탄미적이야. 그러니까 시대라는 거에 너무 미묘하게 반응하지 말고 탄미의 시대로 그냥 정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뭐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제목인데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러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은 한 몸이다. 뭐라는 주제에 입각해서 문학과 그림을 통찰한 게 에로스와 타나토스고요. 그리고 문학과 그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자 해서 쓴 게 문학과 그림이라는 책입니다. 제 책보다 수많은 그 좋은 미술 교양서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거를 서점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많은 책들을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주로 많이 내셨고, 그래서 지금은 시중에서 못 구하는 책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책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 정말 몇 권은 저희 출판사에서 갖고 있는 책들은 정말 명문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뭐 독자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번 요절을 계기로 교수님께서 또 책을 이제 아까도 몇 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손상기 관련된 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책들 그런 유사한 경향의 책들을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2007년 이후에 그런 책을 잘 발견 제 서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거는 그 2007년 이후에 이제 저작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엄격했고요. 그다음에 작품을 인용할 때도 그것을 예전처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뭐 어려운 사정에 더해서 제작비가 많이 상승했고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는 거의 책을 제가 쓰질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요절을 재인쇄하게 됐고 제 글을 보고 뭐 그림을 보다가 손상기 그림을 다시 보니까 좀 울컥했어요. 그래서 손상기의 시와 그림, 요절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다뤄보겠다는 욕구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손상기의 시 그리고 손상기의 그림, 그다음에 손상기 씨는 완성작과 거의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완성하기 전에 드로잉인데, 그런 것들을 그 밝히고 완성되기 정신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고행 이런 것들을 밝힌 사람들이 없어서 이번에는 시, 뭐 그림, 그다음에 손상기의 드로잉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의 시와
그림을 뭐 시적으로 혹은 서사적으로 재미있게 에세이로 풀어내는 그런 책을 지금 거의 마무리했죠. 거기다 제 이제 사적인 경험과 상상력까지 더해져서 제가 그 책을 쓰고 나서 늘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늘 출간을 하면 어디 숨고 싶었는데 이 책은 저도 흡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조용훈 교수님과 저희 효영출판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손상기의 삶과 미술에 대해서 한 미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 따르면 이제 손상기의 끝판왕이라는 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르면은 다음 달에 이제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뭐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만들어 주신 뭐 관계자들 그다음에 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너무 제가 긴장을 해서 제대로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되게 긴장이 많이 됐고, 네, 교수님과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고 또 이런 독자분들과도 온라인 채널 유튜브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일단은 이 출판도시 문화재단에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는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